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해결하려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특별히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답은요, 함수의 직렬화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인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얘기하는데 갑자기 함수의 직렬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각각의 단어를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렬화의 정의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두 개의 다른 컴퓨터가 있을 때 한 컴퓨터에서 막 코드를 실행하다가 다른 컴퓨터로 이어서 그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 이 컴퓨터에서 실행하던 코드 실행 결과를 전송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이어서 실행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전송하기 위해서 포맷을 이 전송 가능하도록 변경해 줘야 되는데요. 이 포맷을 변경하는 일을 직렬화라고 불러요. 정확한 정의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직렬화의 정의를 전송 가능한 포맷으로 이 코드의 결과를 변경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직렬화 의미는 알았는데 제가 트릭을 하나 숨겼었어요. 사실요, 함수는요, 직렬화 할 수 없어요. 근데 함수의 직렬화? 이 함수가 직렬화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요거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렸죠. 혹시 어떤 이유인지 기억나시나요? 그쵸. 함수는요, 어떤 데이터 값이 아니죠. 네. 값이 아니라 코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컴퓨터에서 각각이 다른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는요,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코드는요, 실행을 해야 하잖아요. 실행을 할 때는 메모리에서 참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다르면 여기에서의 실행 결과랑 여기에서의 실행 결과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함수 자체로는 직렬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전송이 불가능해요. 함수 자체로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추가로 조금 다른 이유를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다른 메모리도 있지만 이 안에는 정확하게는 스코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실행 컨텍스트도 다르겠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함수는 직렬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에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실행에 연관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컴퓨터에서 실행한 결과값과 이 컴퓨터에서 실행한 결과값이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함수는 전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수를 어떻게 직렬화 할 수 있냐? 함수를 직렬화 하려면요. 함수 자체로는 안 되고요. 함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함수를 한번 태그로 바꿔보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 태그는요. 우리가 좀 익숙한 얘기인데 제이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얘기 어디서 이제 리액트 조금 다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인지 제가 예시 코드를 좀 준비했어요. 이쪽에 네, 보시면 함수를요. 이런 예시 함수를 같이 보는 거죠. alert 함수가 있고요. concat 함수가 그 안에 있고 가장 안쪽에 prompt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죠. 이 함수를 태그 형태로 이렇게 바꾸면요.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익숙한 구조가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함수는요. 실행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왜냐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그쵸? 그런데 태그는 구조예요. 구조라서 이 구조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슨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이슨 형태로 바꾸면 이 제이슨을 보시면 fn이라는 키값이 있고 args라는 아규먼트죠. 그래서 함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alert이라는 함수에 전달하는 아규먼트가 이제 어레이 형태로 또 들어있죠. 이런 제이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제이슨이잖아요. 제이슨이야말로 직렬화의 표본이죠. 직렬화된 결과물의 표본이에요. 직렬화 형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이슨이
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이렇게 함수가 태그로 바뀌어서 태그가 제이슨이 됐다라는 거는 직렬화가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송이 가능해진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함수를 전송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런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전송이 가능해졌을까? 분명히 함수는 두 컴퓨터가 있을 때 이 두 컴퓨터에서 여기 같이 보죠.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 두 컴퓨터가 있을 때 이 두 컴퓨터의 실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메모리를 공유할 수 없어서 스코프 실행 컨텍스트 달라서 결과값이 분명히 달라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직렬화를 해서 전송이 가능해질까? 이 직렬화한 제이슨이요. 함수가 아니라 함수 호출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호출한 게 아니에요. 즉 실행과 호출은 좀 다르지만요. 어쨌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호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함수 이름이 있고 그 함수, 얼럿 함수에 전달할 아규먼트가 있고 이렇게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직접 얼럿 함수를 아직 호출한 게 아니죠. 이렇게 불러서 실행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계획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값으로서 제이슨 데이터로서 전송이 가능해진 거죠. 네. 즉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해결하려는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함수의 직렬화가 아니라 이 직렬화를 어떻게 풀었냐면 함수를 직렬할 수 없기 때문에 함수 호출 계획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태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이슨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렬화해서 전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해결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 제이슨 이거는 함수 호출 계획이니까 실제로 함수를 호출한 건 아니죠. 실제 실행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이 그러면 다른데 이 다른 결과값이 다를 수 있는 걸 어떻게 똑같이 맞추냐. 결과값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이슨을요. 인터프리트하는 함수를 새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즉 인터프리터로 해결한 거예요. 결과값을 같도록 만든 거예요. 그 예시 코드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 이 제이슨 데이터를 인터프리터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인터프리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제이슨 데이터를 넣고 뒤쪽에 functions라는 새로운 걸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객체예요. 실제 실행할 함수들을 미리 정의해둔 객체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지금 실행할 alert, concat, prompt 같은 함수들을 미리 정의를 해둔 거죠. 여기서 그 함수를 정의해둔 객체인 거예요. functions라는 객체. 이걸 같이 전달해서 인터프리트에 넣어서 보니까 이걸 실행을 해보니까 이걸 실행할 때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같이 맞춰둔 거죠. 이 functions를 여기에 이 컴퓨터에도 두고 이 컴퓨터에도 functions를 두어서 똑같은 functions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면 인터프리트를 하다 보면 이 제이슨 여기 데이터 제가 지금 인터프리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얼러트 들어가죠. FN에 얼러트 있죠. args 있죠. 그러면 여기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인터프리트 있고 제이슨 타입 제이슨이고 제이슨 FN 있죠. 이게 얼러트였죠. 첫 번째. 그럼 여기 이제 얼럿이 나오죠. 그리고 args가 있죠. 그리고 executed args라고 해서 이 args를 다시 실행할 건데 이 args 맵을 돌면서 arg 하나씩 인터프리트를 재귀적으로 호출하고 있어요. 인터프리트 안에서 인터프리터를 호출하는 걸 우리가 재귀적으로 호출한다고 하죠. 이렇게 인터프리트를 재귀적으로 호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arg은 뭐냐면 요거죠. 어레이 안에 있는 요거. 그러면 fn이 다시 컨캣이죠. 그럼 두 번째 이어서 fn이 alert 다음에 컨캣이 있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prompt까지 이렇게 가서 가장 안쪽에 prompt부터 먼저 실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컨캣 실행하고 바깥에 벗겨지면서 alert. 지금 보시면 이 prompt concat alert라고 제가 함수 실행 순서를 인터프리터로 실행하면은 지금 실행 순서가 반대로 된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대로라면 이 함수가 실행 순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alert 호출하고 그 다음에 concat 호출하고 그 다음에 prompt를 호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인터프리터와 정확히는 제이슨을
이라는 함수 안에 넣어서 호출을 했더니 이 실행 순서가 바뀌어서 프롬프트부터 먼저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실행하도록 실행 순서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조정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직렬화해서 다른 컴퓨터로 전송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호출하는 이건 실제 함수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 계획이잖아요. 호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호출할 때 보니까 인터프리터로 이 호출 순서, 실행 순서를 조정할 수가 있네. 이렇게 되면 이게 RSC에 이 함수 호출 계획을 전송함으로 인해서 함수를 직렬화해서 전송도 하지만 호출 순서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중요한 조정 가능하다라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액트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요게 태그잖아요. JSX랑 비슷한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게 컴포넌트예요. 왜냐면 컴포넌트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잖아요. 그래서 리턴 값이 있잖아요. JSX를 리턴하잖아요. 프랍을 아규먼트로 받아서 JS를 리턴하는 펑션이잖아요. 컴포넌트 정의죠. 그거를 JSX, 그 안에 JSX가 있죠. 요런 더 정확히는 JSX랑 비슷하지만 사실 더 나아가면은 버추어돔이죠. 버추어돔. 버추어돔이기 때문에 트리 구조를 가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 버추어돔이 제이선 형태로 바뀐다. 이 제이선이 뭐냐면 파이버, 노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비유적으로 쉽게 표현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아, 이런 관계구나. 이게 버추어돔이고 이거를 파싱하면 파이버 노드가 나오겠네. 파이버 노드가 나오겠네. 그러면 인터프리터는 뭐냐면 리액트 안에 들어있는 실제 인터프리터인 거예요. 이 인터프리터로 파이버 노드를 인터프리트 하게 되면 렌더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렌더링.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우리가 리액트 버추어돔을 이렇게 트리 형태로 그릴 때 서버 컴포넌트를 미리 그려놓고 그런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구멍을 미리 뚫어 놓을 수 있다. 이 자리에 플레이스 홀더를 놓을 수 있다. 한 거죠.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를 놓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호출 순서를 조정했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나 플레이스 홀더 놓을 거야. 이 말은 이거 나중에 호출할 거야. 나중에 실행할 거야. 제가 호출 실행을 계속 섞어 쓰는데 그 이유는 호출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실제로 컴퓨터가 실행하는 게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맥락 안에서는 사실 같은 말로 보셔도 돼요. 다시 얘기 돌아오면 플레이스 홀더로 둔다라는 거는 호출 순서를 조정한 거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나중에 호출할 거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서버 컴포넌트는 서버에서 실행 가능하잖아요. 네. 그 목적이 뭐냐면 서버 컴포넌트를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원래는 클라이언트만 있었다면 그거를 서버로 확장한 거예요. 이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의 진정한 목적이고 이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해결하려는 진짜 문제인 거예요. 환경의 확장이요. 원래는 클라이언트만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실행 환경의 확장이죠. 그 실행 환경을 서버로 이제 서버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환경을 확장한 거예요. 네. 그게 진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해결하려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름도 서버 컴포넌트인 거죠. 그렇게 되면 무거운 연산이 있을 수 있죠. 무거운 연산. 이 연산이라 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터프리트를 통해서 이 컴포넌트를 파이버 노드로 바꾸는 요 과정이요. 요 과정. 이렇게 바꿀 때 연산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연산 자체도 서버에서 담당해주면 더 빠르겠지만 또 하나는 두 가지 더 있죠. 하나는 보안 이슈, 민감한 보안이 있을 때 서버에서 이걸 연산하면 그 보안 이슈가 해결이 되죠. 왜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서버에서 연산해버리면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JS 번들을 줄일 수 있죠. 번들 사이즈를.
만약에 이 연산, 렌더링이죠. 사실은 버추얼 돔을 렌더링하는 이 과정, 이 연산 과정, 렌더링을 JS 번들 사이즈를 만약에 큰 JS 번들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렌더링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JS 번들 사이즈도 같이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로 보낼 때, 여기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보낼 때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지연 시간, 전송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것이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JS 번들 사이즈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최적화할 수 있죠. 이런 목적으로 무거운 연산도 있고, JS 번들 사이즈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목적으로 보안 이슈도 있고요. 이런 목적으로 서버로 실행 환경을 확장한 것이죠. 그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의 진짜 이유인데, 그것이 가능해진 거는, 진짜로 해결한 문제는 함수를 직렬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직렬화했냐면 함수 자체가 아니라 함수 호출 계획으로 바꿔서요.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함수 호출 계획, 이 JSX, 그리고 더 정확히는 버추얼 돔, 그리고 파이버 노드, 이렇게 바꾸는 렌더링 과정, 이것을 담당하는 리액트 안에 인터프리터, 이런 비유적인 개념들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하려는 일, 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서버 컴포넌트를 권장하는 것이죠. 서버 컴포넌트가 가진 장점인 것이죠. 항상 쓰는 건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써야 되죠. 아직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얻는 장점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봤어요.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하나만 놓쳐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쭉 이런 태그들 가서 끝단에 뭐가 있냐면 p, div, 이런 함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엘리먼트들, 태그들. 이런 태그들은 클라이언트에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에는 실제 돔이 있고, 이 실제 돔에 커밋을 하려면 서버에는 이런 p나 div가 인터프릿이 안 되죠. 왜냐면 돔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클라이언트로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또 뭐가 있냐면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API들이 있죠. 윈도우 API들.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로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JS 번들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외하고 반드시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반드시 브라우저에서 파싱되어서 실행이 되어야 하는 요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그 부분, 그 코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서버 쪽에서 실행하는 시도가 성능 최적화, 이런 이유들로 인한 성능 최적화에 좋다. 성능 최적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서버에서 실행하도록 컴포넌트를 구성해라 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보시면서 천천히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함께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